월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출판사 은행나무. 겨울의 호수. 고요한 겨울밤이 지나고 아침에 깨었을 때 나는 잠속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질문이 무엇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같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생물이 보금자리인 대저인이 등트고 있었으며 그녀는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의 넓은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아무런 질문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질문은 이미 해답을 찾고서는 대자연과 햇빛과 더불어 잠에서 깬 나를 맞았다. 한창 때의 소나무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는 땅 위에 깊이 쌓인 눈과 내 집이 자리 잡고 있는 언덕 비탈은 자, 앞으로 나가시오 하고 나를 부추기는 것 같았다. 자연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간이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다. 오 군주여, 우리는 이 우주의 놀라운 광경을, 여러 가지 광경을 반복하여 바라보며 영혼에 전달합니다. 밤은 물론 이 영광스러운 창조물의 일부를 장막으로 가립니다. 그러나 낮이 와서 지구로부터 하늘의 들판에 이르는 이 위대한 작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이제 나는 아침에 일을 착수했다. 먼저 도끼와 물통을 들고 물을 찾아 나섰다. 물을 찾는 게 꿈이 아니라면 말이다. 눈이 내린 추운 밤의 다음 날에는 물을 찾으려면 탐지 막대라도 있어야 했다. 공기의 작은 움직임에 그처럼 민감하고 모든 빛과 그 빛을 반영하던 호수의 유동적인 수면은 겨울만 되면 1피트 내지 1피트 반의 두께로 얼어서 우람한 소 몇 마리쯤의 무게로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눈이 얼음 두께 정도로 내려 쌓이기라도 하면 호수는 다른 들판과 구별할 길이 없다. 주위 산에 사는 우두척처럼 호수는 눈꺼풀을 내리고 3개월 또는 그 이상을 동면에 돌아간다. 이 눈 덮인 들판에 서니 마치 안덕으로 둘러싸인 초원에라도 선 기분이 든다. 나는 먼저 1피트 깊이 눈을 치운 다음 다시 1피트 두께의 얼음을 깨서 발 아래 호수의 창문을 연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며 물고기들이 조용한 거실을 내려다본다. 호수 속은 마치 불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것 같은 부드러운 광선이 사방에 퍼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여름이나 마찬가지로 밝은 모래가 깔려 있다. 호박색의 저녁 노을이 질 때와 같은 영원한 물결 없는 고요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다. 이 고요는 이곳에 사는 거주자들이 침착하고 평온한 기질에도 상응하는 것이리라. 천국은 머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도 있다. 아침 일찍 온 세상이 강치로 뻣뻣해 있을 때 낚싯대와 간단한 점심을 들고 호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눈 덮인 호수 위에 자리 잡고 앉아 가느다란 줄을 내려뜨려 강꼬치 고기와 퍼치를 낚으려고 한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유행을 쫓으며 그들과는 다른 권위를 신봉하는 야성의 인간들이다. 어쩌면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여러 마을 간의 유대가 이들이 오고 감으로써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두꺼운 모직 외투를 걸치고 호숫가의 마른 떡갈나무 위에 앉아 점심을 먹는다.
마을 사람들이 인유적 지식에 박다며 그들은 자연의 지식에 박다. 그들은 결코 책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알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낸다. 그들이 하는 일 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 여기에 다 자란 퍼치를 미끼로 강꼬치 고기를 낚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의 통을 들여다보고 마치 여름 호수를 들여다본 듯 경탄을 금치 못한다. 마치 그가 여름을 자기 집에 가두어 두었거나 여름이 물러가 있는 곳을 아는 것 같기만 하다. 아니, 한겨울에 이런 물고기들을 어떻게 잡았을까? 그야 땅에 얼어붙었으니 썩은 통나무 속의 벌레를 잡아 그것을 미끼로 이 물고기들이 잡은 것이다. 그는 생활 자체가 박물학자의 연구보다 더 깊이 자연 속으로 뚫고 들어가 있다. 그 자신이 박물학자의 연구 대상이 될 만도 하다. 박물학자는 주머니 칼로 이끼와 나무 껍질을 가만히 치켜 올려 벌레를 찾는다. 그러나 낚시꾼은 도끼로 통나무를 고속까지 찍어 이끼와 나무 껍질을 사방으로 튀게 한 다음 그는 나무 껍질을 벗겨 생계를 꾸린다. 그런 사람은 물고기를 잡을 권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를 통해서 자연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일도 나쁘지 않다. 퍼치는 유충을 삼키고 강꼬치 고기는 퍼치를 삼키며 낚시꾼은 강꼬치 고기를 삼킨다. 이리하여 존재의 각 단계 사이에 있는 틈이 메워지는 것이다. 안개 낀 날 호수 주위를 거닐다가 일부 소박한 낚시꾼들이 쓰고 있는 원시적인 낚시 방법을 보며 재밌다는 생각이 든다. 낚시꾼은 얼음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구멍보다 큰 오리나무 가지를 걸쳐두는데 낚싯줄이 끌려 달아나지 않도록 줄끝을 막대기에 묶고 낚싯줄이 느슨한 부분을 얼음 위 1피트쯤 높이에 있는 오리나무의 작은 가지 위로 넘겨 걸쳐 놓는다. 줄에 마른 떡갈나무 잎을 하나 매달려 놓았으므로 그것이 아래로 끌어가면 고기가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낚시 구멍들은 호숫가로부터 20-30m에서 시작하여 연달아 있었는데 그 간격 역시 20-30m 정도였다. 그래서 호수 주위를 반바퀴 정도 돌다 보면 안개 속에 오리나무 가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아, 월든이 강꼬치 고기들. 이 강꼬치 고기들이 얼음 위에 누워 있거나 낚시꾼들이 얼음 위에 작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아 놓은 곳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 그 보기 드문 아름다움에 나는 항상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마치 전설에 나오는 고기들 같다. 마치 아라비아가 콩고르에서 먼 이국이듯 강꼬치 고기들은 거리로부터 아니 심지어 숲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국적인 인상을 주는 고기들이다. 그들은 너무나 눈부신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길거리에서 장사꾼이 떠들며 파는 시체나 진배 없는 대구나 볼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강꼬치 고기 색깔은 소나무처럼 녹색도 아니고 돌처럼 회색도 아니며 하늘처럼 청색도 아니다. 내 눈에 이 물고기의 색깔은 이런 색들보다 훨씬 진귀하게 보이는 것이 꽃이나 보석과 같다고 해야 하겠다. 그들은 월든호수의 진주, 다시 말해서 월든호수의 동물화된 핵심이며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물론 안팎으로 철저하게 월든 체질이다. 이 고기는
동물의 왕국에서의 작은 월든 호수이며 웰덴시즈인 것이다. 그런 물고기가 여기서 잡힌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마차와 가축들이 덜거덕거리며 지나고 썰매가 딸랑대며 지나는 월든 길 옆의 깊고도 넓은 샘물 속에 이 커다란 황금색과 에메랄드색의 고기들이 헤엄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나는 시장에서 강꼬치 고기 종류를 본 적이 없다. 만약 시장에 팔려 나왔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찬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물 밖으로 잡혀 나온 강꼬치 고기는 마치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늘이 엷은 공기로 옮겨가는 인간처럼 몇 번 몸부림치고는 물속에서의 삶을 단념해버린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채로 있는 월든 호수의 바닥을 되찾을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는 1846년 초 얼음이 녹기 전에 나침반과 쇠사슬과 축심줄을 가지고 호수 바닥을 면밀하게 측정하였다. 월든 호수에 대하여 바닥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으나 거기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는 없었다. 사람들이 바닥을 재는 수고를 해보지도 않고 어떤 호수가 바닥이 없다고 오랫동안 믿는 것을 보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나는 콩구르 주변으로 한나절 산책을 나갔다가 바닥이 없다는 호수를 두 군데나 들르고 온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월든 호수가 지구 반대편으로 뚫려 있다고 믿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호수의 얼음 위에 오랫동안 엎드려 이 착각을 일으키는 매체를 통하여 물기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는데 감기라도 들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속에 결론을 서두른 이들의 눈에 한 수레의 건초라도 넣을 수 있는 거대한 구멍들이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구멍들이야말로 바로 저승의 강인 스틱스의 원천이며 근처에서의 황천으로 직행하는 길 입구였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마을에서 56파운드 추와 지름 1인치의 줄을 한 수레분이나 가지고 갔으나 호수 바닥을 찾는 데는 역시 실패했다. 왜냐하면 56파운드 추가 이미 바닥에 닿았는데도 그들은 쓸데없이 줄을 풀어넣으며 경이로운 것을 무한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월든 호수는 깊이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며 또 비교적 단단한 바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독자들에게 학언하는 바이다. 나는 대구잡이 낚싯줄과 1파운드 반 정도의 돌을 사용하여 호수 바닥을 어렵지 않게 측정했다. 일단 바닥에 닿아 있던 돌을 다시 끌어올릴 때 돌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부력이 돌 밑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훨씬 세게 당겨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가장 깊은 곳은 꼭 102피트였다. 그 후 물이 5피트 불었으니 그곳의 높이는 107피트가 될 것이다. 면적이 이처럼 작은 곳에서 놀라운 깊이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상상에 의하여 단 1인치라도 애누리할 수는 없다. 만약 모든 호수의 수심이 얕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인가? 월든 호수가 깊고 맑게 만들어져서 하나의 상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고마울 뿐이다. 인간이 무한을 믿고 있는 한 바닥이 없는 호수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어떤 공장 주인은 내가 잰 호수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즉 자기가 댐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 판단한다면 모래가 그처럼 가파른 각도로 놓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깊은 호수들도 면적에 비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깊지는 않았으며
만약 물을 다 퍼낸다면 대단한 골짜기가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호수들은 산과 산 사이에 낀 장 같은 모습은 아니다. 그 면적에 비해 보통 이상으로 깊은 호수도 그 중심을 통하는 수직 단면으로 보면 얕은 접시 모양과 흡사할 것이며 그보다는 더 깊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호수들은 물을 다 퍼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초지보다 더 부패해 있지는 않을 것이다. 풍경의 묘사에서 유려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글을 쓴 윌리엄 길핀이 스콜랜드의 파인 현만에 대해 깊이가 60 내지 70길, 폭이 4마일, 길이가 약 50마일로 산으로 둘러싸인 염수로 된 현만이라고 하면서 그 현만의 유입구에 섰을 때의 느낀 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홍적기의 지층 함물 직후나 그것을 초래케 한 자연의 변동 직후에 그리고 물이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협곡으로 보였을 것인가. 돌출한 산들이 높이 솟아있듯이 공허한 바닥은 넓고도 깊게 푹 꺼져 있다. 광활한 물바다를 이루면서. 그러나 파인현만이 가장 짧은 지름길을 기준으로 앞에 언급된 이 현만의 치수를 월든호수에 비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수직 단면이 얕은 접시 같은 월든호수에 비해 파인 현만의 깊이는 그 4분의 1 정도 이미 드러날 것이다. 파인 현만의 물이 다 빠졌을 때에 드러날 그 무서운 협곡에 대해서는 이쯤해 두는 것이 좋겠다. 환하게 트인 수많은 골짜기와 그 사이에 펼쳐져 있는 옥수수 밭들이 바로 물이 빠져나가 무서운 협곡과 다를 리가 없건만 생각이 짧은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납득시키려면 지질학자다운 통찰력과 원대한 시계가 필요한 것이다. 탐구적 자세로 관찰하면 낮은 지평선의 언덕에서 이따금 원시시대의 호숫가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호수의 바닥인 들판이 그 후 용기되는 일이 없었더라도 호수의 내력은 쉽사리 감춰왔던 것이다. 그러나 긴 길에서 도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알듯이 소나기가 온 뒤에 생긴 물웅덩이를 보고서 땅이 패어 들어간 곳을 찾기가 제일 쉬운 것이다. 내 말의 요지는 상상력은 조그마한 틈을 주어도 자연보다 깊이 잠수하고 자연보다 더 높이 난다는 점이다. 아마 대양의 수심도 그 넓이에 비하면 대단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얼음을 뚫고 호수의 수심을 재으므로 얼지 않은 항구를 측량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 바닥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바닥이 보편적으로 어떤 일관성을 지녔다는 점이었다. 가장 깊은 곳에서는 수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과 바람과 쟁기의 영향을 받게 마련인 대부분의 밭보다 더 평평한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임의로 선택한 어느 선의 여러 지점의 수심을 재어 보았는데 150m 이내에서는 1피트 이상의 차이가 없었다. 대체로 호수의 중심 근처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나 매 100m에 대해 3, 4인치 이내에서 그 수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모래바닥으로 된 고요한 호수에서도 깊고 위험한 소가 있다고 흔히 얘기하지만 이런 사정 아래에서는 물의 작용으로 인해 온갖 기복이 평평해지는 것이다. 호수 바닥은 대단히 고르며 또 그 바닥의 형태가 호숫가와 그 근처 산 형태와 안전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먼 갑은 맞은편 호숫가의 깊이에 영향을 주며 그 방향도 대안을 관찰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었다. 갑은 모래톱이 되고 평원은 사주가 되며 계곡과 협곡은 해연이 되어 해협이 된다. 나는 50m를 1인치로 축소하여 호수의 지도를 작성하고 100군데 이상 되는 곳의 깊이를 모두 재어 기입해 넣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즉,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숫자가 분명 지도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는 지도 위에 자를 처음에는 세로로 다음에는 가로로 놓아 보았는데 놀랍게도 가장 긴 가로선과 가장 긴 세로선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정확히 서로 교차하는 것이었다. 호수의 중심부는 바닥이 거의 평평하고 호수의 윤곽은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가장 긴 가로선과 세로선은 자그마한 속까지 잰 것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즉 이것이 암시하는 바를 따르면 호수나 못은 물론 태양이 가장 깊은 곳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계곡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산악의 높이에도 통하는 규칙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산의 가장 높은 곳은 산기슭의 폭이 가장 좁은 곳에 있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산의 가장 깊은 곳은 산기슭의 폭이 가장 좁은 곳에 있지는 않은 것이다. 5개의 작은 완 중 3개는 내가 그 깊이를 측정해 보았는데 그 입구를 가로질러 안쪽으로 모래톱이 있었으며 그 안의 물은 더 깊다는 것을 관찰로서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작은 많은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으로도 육지 내부로 뻗은 물의 연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내포나 독립적인 호수를 이루는 경향이 있었으며 두 갑의 방향은 모래톱의 뻗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해안가에 있는 모든 항만도 그 입구에는 모래톱이 있었다. 작은 많은 입구가 그 길이에 비해 넓은 만큼 모래톱 밖의 물은 내포의 물보다 더 깊었다. 작은 많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그 주위 호숫가의 특징을 알게 되면 어떤 경우에 대해서나 하나의 공식을 세울 만한 거의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나는 월든 호수에서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어떤 호수의 수면의 윤곽과 그 호숫가의 특징을 관찰한 것만 가지고도 그 호숫가의 가장 깊은 곳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화이트 호수의 도면을 만들어 보았다. 이 호수의 면적은 약 41에이커에 달하는데 월든 호수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섬이 없었으며 눈에 보이는 어떤 유입구나 유출구가 없다. 그런데 가장 긴 세로선은 2개의 마주보는 갑이 서로 접근하고 2개의 마주보는 만이 쑥 들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짧은 세로선에 가까이 지나기 때문에 나는 짧은 세로선에서 조금 떨어진 데를 가장 긴 가로선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대담하게 표시해 보았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 가장 깊은 곳은 내가 표시한 곳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것도 내가 애초에 마음이 쏠렸던 방향이었으며 깊이도 1피트밖에 더 깊지 않은 60피트였다. 물론 물속에 조류가 흐른다든지 호수 안에 섬이 있다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질 것이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모두 다 안다면 단 하나의 사실이 혹은 단 하나의 실제적 현상의 기술로만 있으면 그 시점에서의 모든 구체적인 결과를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단지 몇 가지 법칙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리해낸 결과는 무효가 됐는데 그것은 자연의 어떠한 혼란이나 법칙 때문이 아니라 계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법칙과의 조화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대개 우리가 탐지해낸 경우로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탐지해내지 못했으며 그래서 보기에는 모순된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합치되는 무수한 법칙들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조화는 참으로 멋진 것이다. 개개의 법칙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과도 같다고 하겠다. 즉, 길 가는 나그네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산의 모습이 달라지듯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무한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산은 쪼개거나 구멍을 뚫어 보더라도 그 전체가 파악되지는 않는다. 내가 호수에 관하여 관찰한 것은 인간의 심성에서도 똑같이 통용된다고 하겠다. 그것은 평균의 법칙인 것이다. 두 개의 지름을 이용한 그러한 규칙은 우리 태양계 안의 태양으로 인도하고 사람 몸 안의 심장으로도 인도해 줄 것이다. 두 개의 지름을 이용한 그러한 규칙은 우리를 태양계 안의 태양으로 인도하고 사람 몸 안의 중심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 사람의 매일매일의 모든 행동과 그의 삶의 물결을 뚫고 그의 자금망과 내포에 이르는 데까지 총행으로 선을 그을 것이며 두 선이 만나는 곳에 그의 심성은 가장 높은 부분과 깊은 부분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마음의 깊이와 감추어진 바닥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의 호수가 어떻게 기울고 있으며 그 인접 지역이나 환경이 어떠한가를 알기만 해도 될 것이다. 만약 그의 호수가 고산 준봉과 아킬레우스의 고향처럼 험준한 기슭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산봉우리들이 그의 가슴 위에 우뚝 서서 그의 가슴을 내 못을 비추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내부에도 이에 상응하는 깊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낮고 평평한 기술은 그가 그면에서 깊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우리의 신체에도 대담하게 불쑥 나온 이 말은 그것에 상응하는 생각의 깊이를 표시한다. 우리 내부에 있는 각각의 작은 만들, 즉 각개의 성향의 입구에는 모래톱이 하나씩 있다. 그 모래톱은 어느 기간 동안에는 우리 항구 역할을 하며 우리는 그 속에 같이 있게 되고 부분적으로 물과 차단이 된다.